19번부터 22번에 해당하는 비문학 지문 첫 번째 경제 지문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경제 지문을 읽을 때는 특히 이제 뭐로 인해서 뭐가 어떻게 되고 하는 인과관계를 좀 중심으로 보면 좋긴 하거든요. 제가 한번 볼게요. 자, 1문단부터 가겠습니다. 경기가 침체돼서 가계 소비가 줄어들면 시중의 제품이 팔리지 않아서 기업은 생산 규모를 축소하게 된다. 그 결과 실업률 증가, 가계 수입 감소, 소비 더 위축. 자, 일단 경기가 침체됐어. 그러면 가계 소비는 어떻게 된다고? 줄어들어. 당연하지. 지금 경제가 안 좋아.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쓸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제품이 팔리지가 않아. 그럼 어떻게 돼? 기업은 생산 규모를 줄여. 그치? 생산을 안 하게 돼. 그럼 어떻게 돼?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어. 실업률은 증가해. 그럼 실업률이 증가했다는 건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진 거야. 일을 안 하면 집에 수입은 어떻게 돼? 감소. 이렇게 되면 집에 수입이 없어. 그러면 소비 더 안 하게 돼. 소비를 안 해. 그럼 팔리지 않아. 그 생산 규모 축소해. 이런 게 지금 계속해서 뭐 된다? 악순환이 된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서 경기 침체가 심화되면 국가는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유동성을 늘리는 통화 정책이라는 것을 시행한대요. 아, 보아하니 지금 뭔가 유동성, 통화 정책하고 관련된 어떤 얘기를 할 건가 보다. 이 문단으로 가면 유동성이 뭔지 알려줘요. 그러니까 일단 모든 거 이 지문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처음 나오는 단어, 유동성이 뭐야? 라고 생각하시면 이 안에서 어떤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지 그 뜻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동성이란 자산이나 채권을 손실 없이 현금화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봤을 때도 모르겠어. 더 보면 현금과 같은 이런 화폐는 현금과 같은 이런 화폐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래. 근데 토지, 건물, 이런 부동산 같은 거는 유동성이 낮은 애들이래. 이렇게 유동성이라는 거는 자산의 성격을 나타내는 용어지만 흔히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 즉 통화량을 나타내는 말로도 사용된다. 그러면 앞에서 나 유동성이 뭔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유동성은 통화량이구나. 통화량이라는 것은 시중에 화폐의 양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냐 이거구나. 가령 이런 거 나오면 완전 땡큐죠. 예를 들어 주는 거잖아. 시중에 통화량이 지나치게 많아. 통화량이 많아. 그러면 어떻게 된대? 유동성이 넘쳐난다 라고 표현하고 반대로 통화량이 줄어들면 유동성이 감소한다 라고 표현한대요. 그래서 유동성이 넘쳐나는 거는 화폐가 흔해지는 상황이야. 그럼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 떨어진다. 아하. 그럼 얘들아 여기에서 어디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일단 통화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유동성이 넘쳐나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고?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 이것까지 같이 기억해야 돼. 그럼 반대로 통화량이 줄어. 화폐가 별로 없어. 그럼 화폐의 가치는 오히려 높아지겠지. 그러니까 반대의 상황까지도 머릿속에 하나의 상황을 주면 반대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3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유동성은 금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정책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내림으로써 유동성을 조정할 수 있다. 유동성을 조정하는 거에 금리가 관련이 있구나. 그래서 이때 금리라는 것은 예금이나 빌려준 돈에 붙는 이자율. 그치? 자, 금리 뭔지 몰랐다? 여기서 또 생각하면 돼. 이자율이야, 이자율. 그러니까 내가 저금해 놓은 거에, 은행에 저금해 놓는 거에 붙는 이자 혹은 대출해주면서 대출할 때 붙는 그런 이자야. 이는 기준금리와 시중금리로 구분이 된대요. 기준금리라는 거는 국가가 정책적인 차원에서 결정하는 금리구나. 한 나라의 금융 및 통화정책의 주체인 이거는 중앙은행에 의해서 결정된대. 반면 시중금리라는 거는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아요, 얘는. 그래서 중앙은행 외에 시중은행이 내세우는 표준적인 금리로 얘는 중앙은행이 아닌 시중은행이 내세우는 표준적인 금리고 하지만 이 기준금리의 영향은 받는 거구나. 그래서 가계나 기업의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친다. 잘 몰라? 가령 또 나왔잖아요. 가령 시중금리가 내려가면 예금을 통한 일단 금리가 내려가. 그러면 예금을 통한 이자 수익,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어떻게 돼? 줄어들어. 이자 수익도 줄고요. 대출하는 사람들은 이자 부담도 줄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금을 해놔봤자 이자가 낮으니까 예금을 인출해.
그리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경향성도 늘어나. 왜? 대출 이자가 적으니까. 쌀때해야죠. 그 결과 시중의 유동성이 어떻게 된다? 증가. 반대로 시중 금리가 올라가면 이자 수익과 대출 이자 부담이 모두 늘어나서 유동성은 감소한다. 자, 얘들아 지금 보면 계속 나오는 게 있어. 아까 우리 1문단부터 화살표 위아래로 하는 거 계속 보이시죠? 지금 이런 것들은 경제 지문 볼 때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경제 침체되면 가계 소비가 줄여. 그러면 생산 규모를 기업은 축소해. 실업률이 늘어. 가계 수익 감소해. 소비 더 안 돼. 이런 것들이 있었고 또 아까 뭐 있었어? 통화량이 많아져. 그건 같은 말로 유동성이 높다는 거고 화폐 가치는 줄어드는 거야. 그 다음 여기에서도 나오는 거 이런 거 기억해야 되는 거야.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 이자 부담이 줄어. 그래서 어떻게 돼? 대출 받으려는 사람 많아. 그래서 예금 또 인출해. 그래서 시중의 유동성이 증가해. 금리가 올라가면 유동성이 감소해. 이 반대 상황까지 같이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자, 이제 4문단으로 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금리와 유동성의 관계를 고려하여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통화 정책을 통해 경기를 안정시키려고 한대요. 아, 기준금리를 조절하는 이게 통화정책이라는 거구나. 이걸 통해서 경기를 안정시키는구나.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 침체됐어. 그러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해. 금리를 낮춰. 시중금리도 같이 낮아져. 그럼 어떻게 돼? 유동성이 증가한대. 그래서 가계 소비가 어떻게 돼? 늘어나. 주식이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 확대돼. 또한 기업의 생산과 고용이 늘어.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 그럼 물가 상승해. 경기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돼요. 이렇게. 반대로 경기가 과열돼서 자산 가격이나 물가가 너무 높아. 그럼 어떻게 되는데 금리를 인상해서 유동성을 감소시켜요. 그러면 그 결과 기준금리를 인하할 때와 반대 현상이 나타나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고 물가가 안정된대. 자, 요거를 옆에다가 살짝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같이 정리를 하면 자, 그러니까 이거야. 금리가 낮아져. 그치? 그럼 어떻게 된다고? 유동성은 높아져. 얘들아, 유동성이 높아지면은 아까 앞에서 한 것도 같이 정리할게요.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되죠? 화폐의 가치는 유동성 있으면 화폐가 많다는 거니까 도는 게 화폐의 가치는 떨어져요. 맞죠? 그러면 소비는 어떻게 된다고? 높아져요. 유동성이 많다는 거는 소비가 높아진다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된다고? 투자도 많아져요. 그치? 그 다음에 기업의 생산이나 고용이 어떻게 된다고? 많아져요. 그 다음 물가 어떻게 된다고? 활성화돼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야. 맞나요? 왼쪽에 있는 걸 봤으면 금리가 내려가면 유동성이 높아지고 소비가 늘어나고 그 다음 투자가 확대되고 고용이 늘고 막 이런 거 나왔어. 그럼 반대 상황도 정리를 해보자.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반대로 유동성은 낮아져. 도는 건 없고 예금을 많이 하는 거야. 대출은 안 받아. 그럼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된다고 했지? 없어지니까 화폐 가치는 점점 높아지겠지. 왜?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 투자도 이거 다 반대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돼? 기업의 생산과 고용도 낮아져. 그럼 어떻게 된다고? 얘는 물가가 안정된다고. 얘들아, 요거를 같이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을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지문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 더 갈게요. 문단. 그러나 중앙은행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통화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도 한데, 즉 기준금리를 인하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했어. 그런데 그 증가한 유동성이 화폐를 막 돌려도 기대한 만큼 소비나 투자로 이어지지 않으면 경기가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심각한 경기 침체로 인해 경기 회복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 경제 주체들은 쉽게 소비를 늘리지 못하거나 투자를 결정하지 못해 돈을 손에 쥐고만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치? 너무 안 좋으면은 뭔가 쓰기가 약간 불안한 거야. 이 경우 충분한 유동성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해서
경기 침체가 계속돼. 이게 마치 유동성이 계속 뭔가 함정에 빠진 것 같다라고 해서 이걸 케인스라는 사람이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이러한 유동성 함정을 통해 통화 정책의 한계를 설명하면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확대해서 소비와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역설했대. 얘들아, 역설하다. 우리가 배운 그 역설적인 표현의 역설도 있지만 우리 교과서에서 했죠. 힘주어 말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문제랑 같이 이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자.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그랬어.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어디서 알 수 있지? 사문단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통화정책을 통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역할을 하나 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9번에 1번의 근거는 여기 있네요. 사문단 확인 가능. 그 다음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예래. 자, 얘들아,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예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이문단에서 나왔었어. 어디서 나왔었지? 유동성 나오면서 현금과 화폐 같은 화폐는 유동성이 높은 자산인 반면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2번도 맞고요. 기준금리와 시중금리의 관계래. 기준금리와 시중금리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은 두 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3문단에 있었어. 그래서 기준금리는 뭐고 시중금리는 뭐고, 그런데 뭐라고? 기준금리의 영향을 받아서 세우는 거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면 19번에 3번도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면 알 수 있는 거니까 3번 제외. 경기 침체로 인해 나타난 현상 어디에서 봤어? 우리 1문단에서 봤지. 경기가 침체되면 가볍게 소비가 줄어들고, 자, 이 부분에서 확인 가능. 그 다음 유동성에 대한 케인스 주장의 한계. 자, 얘들아 봐봐. 유동성에 대해서 케인스가 주장한 게 뭐야? 유동성의 함정이라는 게 있다라고 말했어. 근데 유동성 함정의 한계가 나왔어요? 안 나왔지. 자, 유동성이 가진 한계를 유동성의 함정이라고 말한 게 케인스의 주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케인스 주장인 유동성의 함정에 대한 한계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답은 5번. 그다음 20번으로 갈게요. 이거 너무 쉽다. 이제 우리 이거 너무 잘할 수 있어요. 보세요. 국가의 통화 정책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만약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우리가 오르고 내리는 거 다 알아. 얘들아, 일단 여기까지가 내리면이니까 여기로 보자.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시중의 유동성은 어떻게 올라가야 되고요. 그 다음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고 했지? 떨어진다고 했어. 그러면 내려가는 거, 증가, 하락 있는 거 얘밖에 없네. 정답 1번으로 너무 쉽게 나왔는데. 자, 반대 상황은 어떻게 되네? 이렇게 된 거니까 없죠, 답이. 맞나요? 없어서 정답은 1번.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인데 사실 이런 거는 꼭 물어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지문 나오면 이런 것들 좀 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 상황, 반대 상황까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들아, 유동성의 함정에 대한 이해한 내용이라고 했는데 너무 쉬워. 유동성의 함정은 마지막에만 나왔어. 근데 이게 뭐야? 충분한 유동성이 경기 회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거잖아. 이게 뭐야? 그대로 나와 있는 거 1번.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됐어. 근데도 계속 경기가 침체되는 거. 이거가 왜 어렵지? 이거는 답이 너무 한 개밖에 없었어요. 튀어나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번으로 갈게요. 자, 윗글을 바탕으로 경제 주체들이 보기의 신문 기사를 읽었어. 이걸 통해 보일 수 있는 반응이라고 했는데 얘들아, 이것도 아까 20번 밑에 정리한 그걸로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보자. 자, 빅스텝이라는 만약 뉴스를 봤다면 봤을 거야. 뭐 자이언트 스텝 이런 거 예능에서도 경제 퀴즈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베이비 스텝 뭐 이렇게 있어. 그래서 빅스텝은 자이언트 스텝보다는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 잘 몰라서. 자, 일단 갑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빅스텝을 단행했대. 몰라도 돼. 근데 이걸 알아야지. 빅스텝이 뭐야? 기준 금리를 뭐 하는 거? 인상하는 거. 그럼 얘 뭐라는 거야? 금리 인상한 상황이에요. 자, 얘들아, 금리를 높였을 때 상황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금리가 올라가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지? 유동성은 떨어진다고 했었어요. 소비 어떻게 된다고 했지? 내려갔어요. 투자 어떻게 됐지? 내려가요. 생산 고용 어떻게 돼? 내려가요. 물가 안정시키기 위한 거였어. 물가를 떨어뜨리려는 거야. 그러면 봐봐. 금리를 올린다고 했어. 그럼 투자자들은 어떻게 될까? 이거 부동산 가격 하락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투자 밀어야지 가는 거죠. 소비자 어떻게 돼? 위축된 소비 심리가 회복돼요? 아니지. 어떻게 되는 거야? 금리가 올라가면 소비 심리는 더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회복이 되는 건 말이 안 돼. 물가 어떻게 된다고? 하락시키는 중이잖아요. 자, 그 다음 3번. 기업인은 어떻게 돼?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 받았을 때 금리가 이율이 높은 거잖아. 그러면 대출 돈 빌릴 때 이자를 많이 내야 돼. 그럼 자금 확보하는 거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계획 보류 하겠죠. 그 다음에 공장장은 어떻게 돼? 생산 부품에 대한 수요 줄 수 있지. 왜? 소비가 줄어드니까. 그 생산도 줄겠지. 그래서 이거 재고 대비해야죠. 그다음 은행원 입장에선 뭐야?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은 줄어들겠지만 예금은 어떻게 되지? 높아지지. 왜? 통화량이 주는 게 뭐야? 시중에 도는 돈이 줄어드는 거야. 왜? 사람들이 예금을 많이 해. 왜? 예금 이자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5번도 맞습니다. 정답 2번. 이게 사실은 적용 문제라서 3점짜리 문제이긴 한데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었어요.